아, 저 물 안 먹어도 돼요. 네, 방금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증시 같이 살펴보면서요. 지금 시장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요. 또 좋은 전략들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인 시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70달러를 좀 나타내 주면서 지금 이게 저희가 2016년도부터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 하락 자체의 가파른 기울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너무 안 좋고, 물론 이제 커뮤니티의 센티멘트,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적인 그런 인식은 불리시, 그러니까 좀 불마켓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80%고, 베어리시라고 해서 시장이 좀 침체일 거야라고 보는 거는 또 20%여서 이제 더 희망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제 오래된 커뮤니티 인물들 사이에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황이 좋지는 않죠. 83,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배여장이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 구간 때 이제 시장에서 매집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이제 수익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50% 수익권이고, 근데 이제 요 구간들 있잖아요. 완전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낙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밈코인들이 올라오는 듯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시바이누도 2% 하락을 하고 도지도 4%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양상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오피셜 트럼프가 7.8달러인데, 뭐 이 오피셜 트럼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는 행동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데, 요게 이제 딱 처음 고점을 찍었을 때 그 가격이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큰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셜 트럼프가 그래도 좀 올라주기는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상승폭들도 다시 반납하는 형태가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9를 나타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거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의회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처그루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이 윤리 기준과 재정 투명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사안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근데 이제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트럼프 너부터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재단, 또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뭐 어떤 크립토 연사로도 쓴다고 하는데, 트럼프 가족들도 뭐 크립토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규모도 꽤 크고, 뭐그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원들에게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럼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런 생각이 속으로는 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방안들이 실제로 논의 중이고, 재정에 관한 투명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제한된 사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확정되기가 사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주식 거래를 뭐 이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금지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사회주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할지 여부는 좀 잘 모르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가지고 온 게 XRP 차트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보고 우리가 XRP 가격을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상승 쐐기 패턴이 포착이 됐고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분석을 했고요.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은 일정 기간 저점을 연결하는 하단 추세선, 또 고점을 연결하는 상단 추세선이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점 추세선이 이 지지선이 뚫릴 경우에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XRP가 1시간 봉상 상승 쐐기 구조가 시작되는 1.6달러를 지지선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게 요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을 연결하고 최근에 저점을 연결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지지선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탈이 될 경우에 이제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제 XRP 가격 자체가 하락 추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고 사실 XRP가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거나 코인 할 때 기술 분석도 많이 보지만 이게 모멘텀 그 플레이를 많이 했던 코인이기도 하잖아요. 그 소송 철회에 관한 모멘텀들도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또 100% 신뢰하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견해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XRP 이야기인데요. 다음 가상자산 현물 ETF로는 XRP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책 기조는 계속 이제 변화가 되는 상황인데 더블록에 따르면 카이토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 사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XRP가 이제 운용사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했었던 현물 ETF 토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과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어요. XRP에서. 근데 그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보면은 현물 ETF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그래서 SEC 측에서는 XRP 현물 ETF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이미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현물 ETF는 XRP가 가장 유력하다. 요런 이야기가 카이코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 자체가 5월 22일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날짜가 될 것 같아요. 요 5월 22일에 지금까지 이제 신청을 했었던 그 XRP 현물 ETF 신청서에 관한 답변을 줘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사실 연기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지금 한 번 반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연기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그래도 이 5월 22일이라는 숫자에 결판이 나게 된다면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을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제가 지난 약세장을 또 견뎌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코인 시장을 보면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알트코인들은 그 지난 약세장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XRP와 이제 몇몇 코인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뭐 답답한 그런 시장들이 연출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은 챙겨보면서 멘탈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기사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잠깐만 나눠볼게요.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업체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유럽 쪽에서 미카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통합적인 어떤 규제를 발표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유럽 연합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왜 관세 협상도 유럽 연합 측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유럽 연합이 미카를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역시도 그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을 좀 완성시켜서 상반기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근데 또 이제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테더라는 회사인데 요 테더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럼 그 빈자리를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요런 이제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고
또 지금 트럼프 재단 본인의 재단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좀 나옵니다. XRP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고, 로빈후드 그리고 레볼루트 등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점유율 싸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라나도 사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라나 밈코인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 코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솔라나 밈코인 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펌프펀이 출시한 신규 탈중앙화 거래소 펌프 스왑도 거래량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간 상위 10개 밈코인 중 8개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처럼 솔라나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또 시장에서 상황이 좋진 않아서 글쎄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뭐 밈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은 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라나 코인이 워낙 밈코인으로 인해서 떴던 코인이다 보니까 밈코인의 영향력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기술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기술 분석은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주요 저항선이 0.166달러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분석가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참고를 해보자면은 요 정도 선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선을 이제 잘 지켜줄 수 있는지 뚫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전략들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요번에는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게 이더리움이 그 사실은 지난 강세장에서도 계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거의 2등 코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계속 잘해줬는데, 이번 불장에는 굉장히 이제 성적표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잠깐 고점 찍었다가 내려온 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3,000달러 선에서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이 1,500달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재단도 똑같아요. 트럼프 재단 그 지갑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트럼프 재단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이더리움 평단가도 3,000달러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약세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그 네트워크 그리고 플랫폼이었었던 그 1세대가 이더리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이 초창기에는 속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수료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더리움을 좀 띄워줬던 게, 제가 알기로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행을 하면서 이게 이더리움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래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문제로 제기됐던 게 크립토키티가 아마 렉이 걸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고 유저가 많아지면서 그 이더리움의 플랫폼 위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시행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무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무겁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더리움 지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지내 오면서 이제 솔라나라고 하는 최강자가 떠올랐습니다. 솔라나는 조금 더 빠르고 수수료가 싸게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영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더리움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유일한 선택지였을 때 주목받는 것과 대체자들이 좀 나왔을 때 그 자리를 물러나 주게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이미 벌써 되게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국면으로서의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도 충족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드라시아 2025라고 이제 열렸어요. 제가 이따가 여기서 이제 주경 대표의 이야기도 말씀을 해 드릴 건데, 비드라시아 2025가 열렸는데 그때 이 "이더리움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그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재단의 핵심 개발자도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좀 나눴는데, 그 이더리움이 이제 단일 블록체인이 아니고 브랜드이자 네트워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현재 사용자와 개발자들은 레이어 2나 혹은 타 블록체인, 솔라나와 같은 그런 타 블록체인으로 이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더리움 메인넷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보자면, 그 규제 환경 변화가 이더리움의 향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탈규제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그간 이더리움이 누렸던 규제 안정성 프리미엄이 조금 약화되고 있고, 명확한 전략 수립과 자원이 이제 절실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심각성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의견이 굉장히 달렸는데, 이 알럭은 자산 발행 중심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과 RWA의 체인 간의 전이성이 높다. 결국 이더리움 인프라가 자생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지만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부재, 그리고 과도한 복잡성이 현재 이더리움이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개발자 중심의 로드맵이 사용자의 경험을 뒷전으로 밀어냈고, 레이어 2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명확한 거버넌스 리더십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정체성에 이렇게 좀 꼬집는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이더리움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지 그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과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요 컨퍼런스 토론에서는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길로 나아가서 그거를 이제 브랜딩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2세대 코인이다 라는 그거 외에는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상황이죠. 그럼 이 근본적인 걸 이게 해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을 바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런 토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좀 비판한 내용들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컨퍼런스 내용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드라시아의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크립토컨트는 온체인 데이터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립토 시장 이야기할 때 온체인 데이터 분석합니다, 분석합니다, 요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지갑과 지갑 간의 이동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 상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 데이터를 열어보시면요, 그 비트코인이 채굴자로 인해서 채굴된 이후에 얼만큼의 지갑 이동을 겪었고, 어느 지갑 주소로 몇 퍼센트가 갔고, 어느 지갑 주소로 언제 몇 퍼센트 갔고, 이런 데이터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렇게 블록체인의 특화성을 하나의 투자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정말 하나의 주소에 엄청난 비트코인이 옮겨갔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래 투자자라고 해. 근데 이제 그 엄청난 비트코인이 다시 거래소로 이체됐어. 이 대형 투자자가 팔려고 하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일한 이 전문적인 영역이죠. 이제 블록체인 이익과 구현이 가능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예측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온체인 데이터 회사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이신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 트위터 글에서 본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본사를 옮기셨다고 했나?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렸는데,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시장에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이분이 예전 약세장을 또 맞췄습니다. 크립토컨트에서 약세장 시작됐다, 강세장 끝났다, 그거를 이제 맞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또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비드라시아에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비트코인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하락장 진입에 관한 신호가 굉장히 뚜렷하다." 고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구조적인 흐름에 대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실제 수요가 둔화되고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입한 자금 총액도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하락장에 진입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ETF를 통한 기관 매수세가 정점을 찍고 둔화됐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시장 가격과 실현 가격, 시가총액 간의 괴리 역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주대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현 시가총액은 거의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에 실질 자금 유입 없이 가격만 부풀어져 있는 구조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겉으로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실제 이 자금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속 없는 상승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533조 원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요. 이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들어갔고요. 실생활에서의 사용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대부분이었고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실질 거래로 이어질지는 않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기적으로 투자할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 우리가 전자지갑이라고 해서 당장 팔 의도가 없는 그런 지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더 살까?' 이런 거, 왜냐면 기관 수요도 정점을 찍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요런 의문점들도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상승은 일어나는데 그 강세장이라고 뒷받침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둔화 가격 정책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에서 사용되는 영산 능력인 해시레이트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 미국 채굴 기업들이 장비 도입을 확대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주간에 또 자금 이탈이 있었고요.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가격은 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매수보다는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신호다. 그리고 시장이 투자자 간의 물량이 교환되는 분산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또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약세장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슬픈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저희는 또 희망적으로 시장 한번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